쉬운 걸 간단하게 못하는 첫 번째는 그 텔레비전 수련도 조기숙 교수가 누구지? 정봉주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마디 했다는 내가 들어보진 않고 들은 바로는 안철수는 파퓰리즘이다. 노무현은 파퓰리즘이 아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노무현이 전형적으로 파퓰리즘이에요. 둘 다 파퓰리즘이라고 말한 거예요. 응? 둘 다 파퓰리즘이라고 말을 조기숙 교수가? 예. 저도 그렇게 내가 안 들어봐서 예. 그렇게 들었어요. 저 한 번만 딱 두 번은 근데 만들었어요. 파퓰리즘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나쁘다는 의미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교수도. 근데 안철수는 파퓰리즘이 아니라는 거죠. 예. 또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진짜 파퓰리즘도 아니다라는 그런 데는 좀 비슷한 얘기 하던데. 하여튼 이 파퓰리즘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건데 엘리트나 대중이냐 이건 원래부터 옛날부터 이 먹히는 대결 구도라는 왜 이런 걸 하냐면 다른 대결 구도는 일단 이제 제일 먹히는 게 영남이냐 호남이냐 남자냐 여자냐 지금 여기에 막 생기고 있어. 지금 막 새롭게 전설이 막 생겨나고 있어. 그리고 노인파냐 청년파냐 그리고 통일파냐 안보파냐 통일이 제일 많지. 저거 통일파고 저거 안보파고 저거 좀 가난한 사람이고 저는 부자파. 대충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조중동이라는 거죠. 근데 조중동이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는데 전설을 잘 만들었어. 이기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결 구도를 한 방에 보내려면 새로운 전달을 해야 돼요. 서부전선에서 밀리는데 거기에 계속 병력을 축차 투입하면 전멸이에요. 전술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축차 투입이라는 것은 진영 게임에 계속 병력을 들고 이건 공설 부분에 망하는 법칙이다. 새로운 전설을 내야 되는데 그게 노무현이 만든 엘리트냐 그분이냐 이 전설이에요. 안철수는 전형적인 엘리트라고 대중을 싫어해야 돼요. 김대중이 한 번도 투표 안 했을 사람이야. 대중에 투표 안 했을 선거에서 이기려고 갑자기 막 김대중 대통령 칭찬하고 그러는 거지 본질은 철저하게 엘리트라는 거예요.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대중을 싫어해요. 그리고 대중도 엘리트를 싫어해요. 원래 그런 어떤 선대의 화해가 안 되는 그런 뿌리 깊은 어떤 불일치, 어색하지. 그것은 단순히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문제가 아니라 야망은 문제예요. 야망을 가지면 대중이 야망을 가지는 순간 엘리트가 적이 되는 거예요. 엘리트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중이 야망을 가지고 100% 엘리트가 적이 된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명이 생기면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이 엘리트가 주도를 하는데 그다음 70년대는 엘리트 중심의 민주화 투쟁입니다. 80년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황우석바 막 논바 빠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슬슬 개판이 되면서 천하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중의 이 권력 의지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부는 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초반에 엘리트가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중이 먹는 그런 패턴으로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IT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김어준이라든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지금은 일배충이라든가 조금 아닌 사람들이 주도를 합니다. 역시 항상 그런 패턴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다른 전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IT를 능가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역사의 부단한 반복이고 그래서 누가 무엇이 옳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중을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클린턴과
클린턴은 엘리트주의고 트럼프는 대중주의인데 우리는 이제 클린턴을 지지하지만 그 이면의 에너지 그런 걸 보면 미국이 이 사회의 모순이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대중들이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될 만큼 모순이 첨예하게 됐다. 그럼 왜 우리는 클린턴을 지지하냐면 우리는 미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국이란 한 지역에서의 모순이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이 엘리트가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큰 그림을 보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노무현이라는 정치가 뭐냐, 노무현이 왜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냐, 대중들의 콤플렉스를 건드렸습니다. 대중들의 콤플렉스가 우선하면 식민지의 열등감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모습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헬 한국이라고 해요. 왜 헬 한국이라고 하고 헬 조선이라고 해요. 조선은 망한 나라고 조선은 실패한 역사라는 잘못된 역사관이 머리에 박혀있는 거예요. 조선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멍청한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신문기사에 보니까 경주 남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경주 남산 출신입니다. 우리 집이 남산 밑에 있어요. 그 시대 경주에는 인구가 100만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조각이 나온 집을 딱 파보면 되는데 지금 서울시 면적만큼 4대문 아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면적이 그 조각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남산에만 절터가 125군데 있는데 서울시의 교회 숫자만큼 그때 신라시대 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라는 평지에도 절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문명이 발전할 때 한순간에 확 발전해버리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명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환경이 양호하면 순식간에 발전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망해요. 그래서 유럽 문명도 한 15세기 유럽 문명이 한 3세기 로마 문명보다 더 나쁘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5세기가 3세기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거야 알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못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3세기 로마 사람들은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15세기 유럽 사람 똥탕 치고 살았어요. 그냥 기껏 요강에다가 변을 봐서 2천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태인이 치워가. 그래서 유태인을 들었다고. 똥이나 치고 더러운 건 유태인이. 그래서 그 정도로 유럽도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럼 유럽의 수준이 내려갔다면서 유럽인들 한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유럽인들의 농사기술이 형편없어서 그래요. 유럽인들이 농사기술이 어느 정도 형편없냐면 씨앗을 한 말 뿌리면 4말을 수확해요. 다시 말해서 한 가마를 식량을 생산하려면 4분의 1 가마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식량 수확량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유럽, 15세기 유럽 사람들은 키가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키가 안 컸어요. 작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나폴레옹 그 당시 프랑스는 다 나폴레옹만큼 키가 작았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특별히 키가 작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명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인데 환경이 한 5가지밖에 없어요. 부족민 환경, 농민 환경, 유목민 환경, 그리고 도시민 환경, 그리고 상인 환경, 특히 환경 자체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도 한 5가지밖에 없고 문명은 한 5번밖에 점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이렇게 점점 발전할 거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한 5번 정도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하고 이 문명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는 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얘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5가지 정도는 분명히 이 나라가 저 나라보다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8세기 일본이 조선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실제 국민의 행복도를 비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밥을 더 많이 먹고 조선 사람이 이만큼 먹는데 일본 사람이 이만큼 먹고 키도 일본 사람이 훨씬 더 잘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본이 잘 살았으니까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조선의 역사를 평가하려면
조선 사람들이 그 조선 환경에 맞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준다. 다시 말해서 신라 사람들이 경주에서는 인구가 100만이나 되게 굉장히 발전했는데 조선시대 서울은 4대 문화는 10만, 마포까지 합치면 30만. 더 인구가 줄었어요. 서울과.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가난한 나라냐, 형편없는 나라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구조의 차이에 의한 거지, 신라는 도시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목민, 우리나라 사람은 유목민의 부류인데 중국 한족을 비롯한 농경민이 더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먹고 사는 것은 유목민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다 갖추어야 제대로 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 한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어 하고 막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은 나름대로 굉장히 인류 문명사에 기여하는 하나의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왜 조선이 망쳐버렸냐? 정조임금이 망쳤어요. 중국을 망친 최악의 나쁜 사람이 명나라의 주원장입니다. 이 양반 중국을 거의 다 말아먹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고려시대만 해도 왕하고 귀족은 그냥 같은 각자에 앉아서 왕은 여기 하고 귀족은 여기 하고 이렇게 너 왕, 나 귀족 이렇게 회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원장은 신하들 다 땅에 엎드렸어. 이렇게 임금을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 신하들이 막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주원장 따라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역사를 망친 인간이 주원장인데 외국가 쳐들어오니까 주원장 후손들이기 때문에 주원장은 선비를 다 죽였고 선비 5만 명을 죽였어요. 유교를 말살하는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우리는 유교 국가다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는 유교를 탄압했다고. 원래는 도교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가 쳐들어오니까 도교 사상이 입각해서 우위를 해요. 우위. 아무도 안 한다. 아무도 안 하면 쟤들이 제 풀에 물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안에 사람이 안 살고 그러잖아. 그걸 왜 사느냐. 여기 오는데 와서 살아라. 이게 명나라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도 영향을 받아서 해상 활동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부들이 바다를 장악하고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는 망해버렸고, 조선은 명나라 쳐다보다가 망했는데, 그래도 명나라 초기에는 조선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특혜를 받아서 1년에 3번, 원래 3년에 한 번 종을 바치게 되는데 1년에 3번으로 종을 왕창 바칠 수 있게 해요. 근데 종이라는 바치는 게 아니고 무역을 하는 건데 10배를 받아와요. 명나라가 주는 것에 10배를 받는다. 근데 일본은 종을 못하니까 우리가 일본 사이에서 굉장히 조선 초기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은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연산군들은 다 은화를 그려야 가짜로 은을 만드는 위조 은화가 유통되니까 연산군이 은화 폐지 뭐 이렇게 해서 조선이 그때부터 뭔가 망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조선 초까지는 그럭저럭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조임금 때부터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이냐? 일본하고 통신사 끊기면서 이 해양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세국 정책이 그때부터, 정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청나라에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나라의 장관과 일본과 연합해서 청나라와 맞서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청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때부터 외교권을 포기하고 청나라에 속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정조 때부터 쇠퇴했어요. 그럼 왜 조선이 쇠퇴했냐? 진짜 이유는 청나라가 쇠퇴하면서 쇠퇴했어요. 청나라는 왜 쇠퇴했냐면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사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한족들은 장사를 했는데 이 프랑스와 런던까지 가서 파리와 런던에 지점을 설치해놓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좀 해상으로 진출해서 거의 해상 활동을 하고 중국 본토에는 굉장히 관심을 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럼 중국
황제들은 뭐랬냐면 중간의 부족, 몽고하고 싸우고 있어. 근데 어떤 방법으로 싸우냐면 그때는 이미 총과 대포가 다 있는 시대인데 옛날 식으로 말 타고 활 쏘고 막 창 들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족이 이 몽고와 계속 갈등을 하면서 우리의 주적은 몽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상 두 개의 나라를 쪼개서 만주족은 여기 몽고에만 관심이 있고 몽고 중간족이 과연 우리 청나라를 같은 유목민으로 인정하는가, 유목민의 등록을 인정하는가 여기만 관심이 있고 이 해상 쪽은 관심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사람들 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나 이쪽으로 바다로 진출해서 해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도 장중국해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때 중국 해적들이 그걸 다 장악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 해적들이 이렇게 장악했어. 그래 우리 땅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본과 연합하고 여기 해상 세력과 연합해서 해상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 해상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해상으로 갈 수 있는 배도 안 만들었어요. 이 연암으로 갈 수 있는 배도 안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실하고 쭉 하면서 연경으로 가면서 이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이쪽에서 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실상 해상으로 모든 게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육로로 활동이냐 아니면 해상 활동이냐 한 17세기부터 모든 흐름이 해상으로 바뀌고 육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게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뒤늦게 계속 눈치를 보다가 17세기까지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에 줄을 잘못 섰어요. 그래서 저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보다가 마지막에 저기 딱 붙었는데 그게 망. 그게 망한 사람이 정조이거든요. 우리 정조 만세하고 막 정조가 잘했어 그러고 막 정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17세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눈치를 보고 명나라가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일본하고 연합해서 만주족을 견제하자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단을 잘 열어야 되는데 전단을 마지막에 잘못 열었어요. 이쪽에서 막 깨지면 이쪽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쪽이 깨지니까 이쪽으로 더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 명나라와 청나라였다. 그리고 조선왕조에서 우리 자신들은 굉장히 의사결정을 잘했어요.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고 그 때문에 한류가 지금까지 뜨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북한도 마지막에 줄을 잘못 써서 저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줄을 잘못 써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조선은 나름대로 그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되지 그냥 피상적 관찰로 영웅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큰 역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를 받는 것은 FTA를 찬성했기 때문이고 이라크에 파병을 했기 때문이고 좌파들 비판하는 게 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핵심이고 삼성을 밀었기 때문이고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에 올려놨기 때문이고 근데 다 이 비판할 점이 있으면 반기문은 배신했고 삼성은 나쁜 놈이고 이라크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버렸고 FTA는 트럼프가 흔들고 있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게 다 잘했는데 다 지금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큰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를 바라봅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안에서 어떻게 수를 내려고 하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이라크에 파병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 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누군가 싸움이 났다면 어떻게든 그 지점에 가서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역사에서 완전히 패배자는 역시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 현장에 가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세계사는 이 5가지 의사결정 구도를 가지고 그게 맞는 의사결정 구도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티오피아는 300년 전부터 자본주의인데 망했고 필리핀 500년 전부터 자본주의인데 망했고 남미는 파퓰리즘 때문에 망했다 그러지만 파퓰리즘은 안 해도 망했어. 원래 그 망한 나라예요. 파퓰리즘 덕분에 잠시 반짝했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파풀전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파풀전 덕분에 잠시 흥했다. 원래는 남미는 구조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 구조가 중요한 거지 어떤 개인의 판단이나 이런 것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칠레가 좀 성공했다고 조중동을 계속 거들고 있는데 실제 그 GDP 비교하면 큰 차이 없어요. 장부상으로 좀 그런 거고 실제 삶의 질을 비교하면 아직이나 칠레나 아르헨티나 똑같아요. 그냥 백인들은 좀 잘 살고 베스티주아는 좀 못 살고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인구 구성이 중요한 거지. 또 한겨레가 항상 칭찬하는 나라가 코스타리카. GDP가 한 10,000불 되는데 백인이 70%고 베스티주아가 소수예요. 백인 국가라서 조금 잘 살아. 그 옆에 있는 온두라스, 니카라과 이런 나라는 못 살아요. 베스티주아가 70%야. 베스티주아가 있으면 못 살고 백인이 있으면 잘 살아.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 파나마도 한 GDP가 10,000불 정도 되는데 파나마는 베스티주아가 많지만 문화 때문에 조금 사는 데야. 그래서 실제 그 삶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남미는 구조적으로 다 남미라서 안 되는 거지. 일단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제일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지역이 남미이기 때문에 북미하고 남미의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런던보다 멀어요. 그런 생각은 북미와 남미가 굉장히 가까울 것 같아요. 북미와 남미는 존나 가까울 것 같고 서울에서 런던은 굉장히 멀 것 같은데 사실 서울에서 런던이 더 가까워요. 북미와 남미는 진짜 멀 거야. 그래서 착시 현상이고 결론을 내려보는 것은 세력 전략이나 생존 전략이나 이런 거예요. 생존 전략은 살아남으려고 하는 전략인데 단기전을 하는 거예요. 세력 전략은 장기전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세력 전략을 했고 조중동은 생존 전략을 한다. 생존 전략은 그냥 어떻게든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답은 딱 나와 있어. 상호작용. 이걸 이제 조금 더 이 의사들이 좋아하는 답을 갖고 사람이 그 사람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상호작용을 많이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을 많이 할 것인가? 내부를 잘게 쪼개면 돼요. 이렇게 막 쪼개면 돼. 이렇게 막 쪼개면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유럽은 이렇게 나라를 쪼갰어. 유럽은 나라가 굉장히 많죠. 그럼 중국은 다 합쳐버려서 망했어요. 쪼개진 않아요. 그럼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외부에도 이렇게 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장기전으로 보면 이렇게 큰 세력을 이룬 쪽이 외부로 뻗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은 같은 나라 안에서 잘게 쪼개는 방법과 반대로 외부로 진출해서 크게 쪼개는 방법이 있다. 이대로 쪼개는 건 지구 전체를 쪼개서 자기 동네를 쪼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작은 동네일수록 더 작게 쪼개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나우루인데 나우루는 지금은 인구가 몇만 명 된다는데 한때는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우루 이 나라 크기 여기서 여기까지 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동네인데 여기에 12개 부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부족이 가면 살해된다는 거예요. 요만한 나라에 12개 수천명만한 작은 나라인데도 서로 분열해서 갈등을 일으켜지고 인구 1,000명이 12개 부족을 만들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좀 늘었어요. 지금 한 4명 되는데 제주도도 그렇고 원래 섬 지역은 굉장히 잘게 쪼개요. 일본은 조그만 나라인데 300개의 국가가 있어요. 그 작은 일본에 나라가 300개인데 우리나라는 몇 정도 되면 한 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옛날 일본 역사를 보면 어떤 사찰이나 교회가 독립국처럼 자기 부대를 갖고 있어요.
절인데 그 절 자체에 문제가 있고 주지스님이 왕후돼요. 그런 식으로 모든 가문이 각자 무장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일본처럼 자기 쪼개는 것도 이 상호작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해야 돼.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이렇게 쪼개진 울타리이기 때문에 더 큰 쪽으로 장기전을 해야 된다. 보면 세력 전략을 쓰는데 원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더 식구를 늘려요.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생각은 식구를 줄여야 된다. 근데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고 인간의 유전적인 어떤 본능으로 보면 먹을 게 없으면 더 식구를 늘려요. 왜냐면 식구를 늘려서 한 100명을 만들면 99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고 근데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완전히 멸망이야.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숫자를 늘리면 결국 죽어요. 한 놈 살아남는데 나머지 다 죽는다. 근데 이건 유전자의 세계는 또 본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해. 올바른 길을 안 가고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점점점 죽을 길을 가는 것은 유전자의 명령이 북한 사람이 본능적으로 죽는 길로 가야 유전 전체를 살아남아 보인다 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냉정하게 보면 북한 같은 나라 하늘을 미셔야 돼요. 그래야 인류가 좀 안전해지고 모든 인류가 막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불안 요소가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처럼 말 안 듣는 인간이 있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연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럼 우리 말 듣지 말자. 우리가 대기자. 우리는 반항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인류의 어떤 생존 본능으로 보면 반드시 북한처럼 자배석처럼 절대 말 안 듣는 골통들이 있어야 인류 전체의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통 인류 전체의 생존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북한처럼. IS라든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이거는 IS라든가 텔레파디라든가 이런 데들한테 갖고 우리는 납작하게 세력 전략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다. 환경이 좋으면 세력 전략을 쓴다는 건 굉장히 무량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외부로 보내. 그래서 영토를 차지하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상호작용을 늘려야 살아남는데 이 나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를 늘리는 건 생각 전략이고 이 나 자체의 어떤 범위를 한국이랑 한국 국토를 키우는 게 세력 전략이에요. 나가 땅덩이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침대력으로 수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은 세력 전략이고 그냥 이 안에서 팩토리를 계속 나누는 것은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좌파들이 왜 계속 분열하냐면 생존의 위기를 좌파들. 좌파 정당 계속 망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망할수록 더 잘게 망하는 거야. 망할수록 단계를 해야 된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내가 좌파라면 우리는 망하고 있으니까 더 분열을 해야 된다. 그래야 녹색당, 통일당, 무슨 당 한 개라고 살아남는 게 아니야. 우리는 명맥만 유지하면 되지. 새를 자비 직구를 못하고 자비 직구를 못할 바에야 그래도 통진당이나 정의당이 좀 세를 늘린다고 직구를 할 수 있냐고 아니야. 자비 직구 못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깃발을 많이 만들면 혹시 하나 될지 어떻게 하고 혹시 모르더라. 본능적으로 계속 자기들끼리 분열을 하는 거야.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니고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개매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개매야 되는데 지도자가 이 두 가지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양쪽을 가리키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것만 하고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비밀로 그래. 이거 말하면 안 돼. 이쪽만 가리켜야 돼. 대중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대중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지. 양쪽으로 이러다가는 제일 먼저 양쪽에서 협공을 하면서 좋기 때문에 지도자는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 중도파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세력 전략을 강조하고 내부적으로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는 이것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양쪽을 다 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근데 이제 이것만 눈에 보이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몸의 두통이 은밀히 운동권 시민단체 굉장히 많이 지원했어. 많이 지원해서 많이 분열시켰어.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생겨서 분열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근데 이제 이것만 눈에 보이고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몸의 두통이 은밀히 운동권 시민단체 굉장히 많이 지원했어. 많이 지원해서 많이 분열시켰어.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생겨서 분열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야 될 길은 좀 더 큰 단위로 세력 전략으로 전단을 새로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한중일이 단결해서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서방 진영을 공격하는 대립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해진 게 냉전이 해소됐기 때문에 냉전이 사라지니까 더 혼란해졌어요. 그래서 신냉전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도 만들고 있어요. 미국도 중국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냉전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신냉전을 만들어졌는데 짜고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중일이 단결하고 미국과 독일, 유럽이 단결해서 이제 해가 나누어져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해요. 실제로 싸울 필요는 없다. 싸우는 척하면 돼요. 그래야 인류가 지금 21세기 인류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이 머리 들어온다.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하여튼 조기수 교수 강의를 별로 안 들어봤지만 조기수 교수가 하는 얘기가 정치 자기 촉을 믿고 이런저런 배팅을 하면 거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촉을 믿고 하는 대부분 선거 전략 결국 쪼개자. 그래서 안철수가 쪼개고 이종근이 쪼개고 계속 명분을 주죠. 근데 쪼개는 방법은 다 통합하자 하는 명분을 쪼개요. 이종근은 문재인하고 갈라서면서 안철수가 탈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통합을 해야 돼. 그 명분으로 쪼개. 굉장히 통합 명분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이종근 인터뷰에 보면 자기는 안철수의 탈당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막 이런 거 내가 봤을 때는 즐긴 거야. 쪼갠 거다. 본능적으로 쪼갠 거예요. 그래야 안철수 생각은 민주가 망하더라도 안철수가 살아남으니까 기회가 있지 않겠냐. 생존 전략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전술이에요. 안철수 틀린 게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는. 근데 그게 맞는 전술지만 밟아버리는 게 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안철수가 그렇게 하는 건 지극히 맞는 얘기고 이게 맞지만 밟아버리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도를 나가는 거고 역사는 원래 그렇게 해왔다. 역사는 그렇게 해왔다. 일단 이건 여기까지. 지금 어떤